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재벌로 손꼽히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리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저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많은 한국계 이민자들처럼 저의 부모님도 새로운 기회에 땅 미국에 정착하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 작은 네일샵을 운영했죠. 학창 시절부터 저는 방과 후면 어김없이 부모님 가게로 향했습니다. 손님들의 발톱을 깎고 손톱을 다듬고 매니큐어를 발라주는 일상이 저의 청소년기를 채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로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음 날 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이었죠.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 제 의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24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토요일 오후 한 여성 고객이 페라리를 타고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스포츠카는 즉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어머니는 창밖으로 그 차를 바라보시더니 한숨과 함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가 이거 해서 평생 페라리 한 번이라도 타볼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만 문득 미래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가? 더 나은 삶은 없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성공하는 방법, 부자 되는 직업, 높은 수익 사업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저는 특별히 부동산 투자에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플리핑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어요. 낡은 집을 싸게 사서 리모델링한 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학력이나 배경 없이도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틈틈이 부동산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네일샵에서 일하면서도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꿈만 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요. 고민 끝에 저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저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마이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실패하잖니 부모님의 우려는 당연했습니다. 안정적인 가족 사업을 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저는 밤낮으로 계획서를 작성했고 마침내 한 달 후 부모님의 조건부 승낙을 받았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1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다시 네일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에 차서 부동산 에이전트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네일샵에서 12시간을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3시간에서 4시간씩 공부했죠. 주말에는 종일 부동산 관련 서적과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저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에게 큰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레리 톰슨이었습니다. 그는 저희 네일샵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였는데 항상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이었죠.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레리는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내가 네일아트밖에 모르던 애가 부동산을 한다고? 어이없네. 레리의 조롱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부동산 할 돈은 있냐? 내가 무슨 투자자야? 망해서 다시 네일샵으로 돌아올 것 뻔해. 그의 말은 때로 제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그의 조롱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레리에게 제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마침내 3개월 만에 부동산 에이전트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길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전기, 배관, 목공, 페인트, 바닥재 시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배우고 관리해야 했죠. 업자들 중에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요구한 것과 다르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 일정이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예상보다 2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자금 압박도 심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손톱 밑에는 페인트와 먼지가 끼고 온몸은 피로에 절었지만 집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낡고 버려진 듯 했던 집이 제 손길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은 마치 마법 같았죠. 그런데 이때 레리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제 공사 현장을 찾아온 그는 집 상태를 둘러보더니 비웃었습니다. 마이클, 이게 뭐야? 진짜 내가 이런 곳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고? 여긴 리모델링해도 팔리지 않을 거야. 이 동네에서 플리핑은 안 돼. 저는 레리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집이 완성된 후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릴 수 있을까?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기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내던 중 심각한 흰개미 피해를 발견한 것이죠. 기둥 일부가 손상되어 있었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선 추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미 예산은 초과된 상태였고 더 이상 김 회장님께 부담을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자동차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낡은 혼다 시빅이었지만 저에게는 발이 되어주던 소중한 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를 넘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차를 팔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동차를 판 돈으로 흰개미 피해 수리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제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났지만 그런 희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견뎌냈죠. 드디어 공사 시작 3개월 만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누추했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은 완성되었지만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제 매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레리의 유언비어까지 퍼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레리는 제 고객들에게 마이클의 집은 품질이 형편없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고 직접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집 사진을 전문 사진작가에게 의뢰하고 가상 투어 영상을 제작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한 주변 커뮤니티에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해 직접 집을 소개했죠. 동네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차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오픈하우스 행사에 방문한 한 부부가 집에 반해 즉시 구매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들은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교사 부부였는데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가격은 예상보다 조금 낮았지만 빠른 거래를 위해 저는 수락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판매 대금이 계좌에 입금되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5만 달러에 구입해 2만 달러를 투자한 집이 48만 달러에 팔린 것입니다. 경비와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9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김 회장님과 수익을 나눠야 했지만 첫 프로젝트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김 회장님께 결과를 보고드리자 그분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마이클, 자네는 진정한 투자자의 기질이 있어.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는 약속대로 다음 프로젝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본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레리의 조롱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정적인 말들이 제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레리가 안 된다고 말한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특별한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첫 성공의 맛을 본 저는 곧바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회장님의 더 큰 투자를 바탕으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죠. 첫 번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공사 기간도 단축되고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놀랍게도 단 이틀 만에 매각되었고 15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이 조금씩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연이은 성공으로 자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고 저는 더 과감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 다세대 주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가구가 사는 아파트형 건물이었는데 모든 가구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위험도 컸지만 제 안에는 이미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김 회장님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마이클,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규모를 키우기 전에 더 경험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제 계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결국 김 회장님을 설득했고 그분은 이번에도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셨습니다.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내 가구 모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공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었죠. 수도관 교체, 전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붕 수리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밤낮 없이 공사 현장을 지키며 모든 과정을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공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 뉴스에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자가 감소하고 매물이 팔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레리는 또다시 저를 찾아와 비웃었습니다. 마이클, 이번엔 진짜 망했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큰 물건을 들고 있다니. 결국 손해보고 팔게 될 거야. 레리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일반적인 판매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저는 임대 후 판매 렌트 투 온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세입자를 구해 임대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후 구매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죠. 이 방법은 당장 구매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략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가구 모두 한 달 만에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중 두 가구는 임대 시작 6개월 만에 구매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두 가구도 1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구매 의사를 표현했죠. 결과적으로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성공을 계기로 저는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 주목받는 신예 투자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받기도 했고 몇몇 투자자들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다며 접근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했고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주택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까지 투자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특화된 팀을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였고 이는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저는 첫 목표였던 페라리를 살 수 있는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때는 이미 페라리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화려한 차보다는 안정적인 사업 확장과 자산 증식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페라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멋진 차였죠. 네일샵에 그 차를 타고 방문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잊을 수 없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차를 바라보시던 아버지, 그리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마이클,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씻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레리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니
곧 시기와 질투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거 대출받아서 산 거지?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제게 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첫 투자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저는 6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총 50만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제 네일샵의 하루 수입이 제 투자 수익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제가 가업을 이어받기를 바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 도움으로 네일샵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저는 단순한 부동산 플리핑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공 전문가, 부동산 에이전트, 법률 자문까지 전문적인 팀이 갖춰졌죠. 이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속도는 빨라지고 품질은 높아졌습니다. 첫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이미 마이클리 프로퍼티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15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임대해 회사 운영을 시작했고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죠. 회사 설립 초기에는 모든 일을 직접 챙기느라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새벽 1시나 2시에 귀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그러나 이런 노력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 부동산 투자 컨퍼런스에서 신예 투자자 상을 수상했고 여러 경제 매거진에서 저의 성공 사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계 이민자로서 짧은 시간 내에 이룬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자연스럽게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히스패닉 커뮤니티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쌓은 신뢰와 네트워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다문화 배경을 가진 투자자로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제 사업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이 제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훨씬 큰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저는 이 제안을 수락했고 그 결과 마이클리 프로퍼티스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오피스 빌딩, 심지어는 소규모 쇼핑몰까지 투자 영역을 확장했죠. 파트너십이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로스앤젤레스 동부 지역의 쇼핑몰 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쇼핑몰을 현대적인 복합 상업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공사였죠. 총 투자 금액이 2천만 달러에 달하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예전에 네일샵에서 일할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의 사업이었죠. 그러나 큰 사업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법입니다. 쇼핑몰 공사가 한창이던 중 갑작스러운 경제 침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죠. 파트너사는 프로젝트 축소나 포기를 제안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해결책을 찾던 중 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죠. 프로젝트의 비전과 수익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고 특히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다니며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차 관심이 높아지더니 마침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한 후 쇼핑몰 프로젝트는 당초 계획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입점률 90%를 달성했고 방문객 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의 매장들이 어우러진 푸드코트는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죠. 한국 음식점, 멕시코 타코 가게, 중국 딤섬 전문점 등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수익성만큼이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 성공 이후 저희 회사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고 사업 기회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도 저희와 함께 사업을 하고자 접촉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 건설사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 저희 회사를 지목했죠. 이처럼 사업이 번창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레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마이클,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저는 그가 무슨 이유로 연락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의 조롱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으니 이제 와서 무슨 용건이 있을까 싶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레리와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도착해보니 레리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다소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이었죠. 인사를 나눈 후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나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레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부탁하는 듯한 어쩌면 간절함마저 느껴지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네일샵에서 부동산으로 전향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비웃었던 사람, 매 순간 저의 실패를 예언하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레리?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일샵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임대료는 오르고 수익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죠. 그는 저처럼 새로운 길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룬 성공을 보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론 그동안의 조롱에 대한 보복 심리가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의 처지가 예전의 제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레리,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거야. 제 말에 레리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해, 마이클.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어. 그날 이후 저는 레리에게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 수준이었지만 그가 진지하게 배우려는 모습을 보이자 점차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레리는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고 저의 조언을 하나하나 메모하며 실천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예전에 제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면이었습니다. 몇 달 후 레리는 저의 도움으로 첫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첫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레리는 그 성공을 발판으로 점차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레리와의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타인에게도 기회를 나누어 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사업 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마이클 리 프로퍼티스를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고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네일샵, 세탁소, 식당 등 전형적인 이민자 사업을 운영하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멘토링 활동과 함께 저희 회사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한 분야는 친환경 건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이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트렌드를 빠르게 캐치하여 그린 빌딩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친환경 프로젝트는 로스앤젤레스 실버레이크 지역의 복합주거 시설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빗물 재활용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단열재 등을 적용한 이 건물은 완공 즉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환경의식이 높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모든 유닛이 분양되었습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더 많은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하여 설계했고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유 정원, 주민 커뮤니티 센터,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공용시설을 포함시켰죠.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마이클리 프로퍼티스는 그린 디벨로퍼 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은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업계에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저희 회사의 평판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저는 제 성공의 원동력이 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 끈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저는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민자 가정을 위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제가 네일샵에서 일하던 시절 페라리를 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페라리뿐만 아니라 여러 대의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제 성공의 척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이클리 프로퍼티스는 미국 서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는 150명을 넘어섰고 연간 매출은 2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워싱턴 등 여러 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도 다양해져서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복합개발, 호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게 되었죠.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개발하는 모든 건물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저는 종종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가 제 성공의 핵심입니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근면함, 끈기, 그리고 겸손함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자 저는 더 큰 도전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도시 재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두게 되었죠. 특히 노후화된 도심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면서도 원주민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포용적 재개발이라는 개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저희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오래된 공장지대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 숲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주거공간, 상업시설, 예술가 스튜디오, 공연장, 공원이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을 구상했습니다. 기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기능을 더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개발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그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일정 비율 포함시키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도 지역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했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문화의 숲 프로젝트는 완공되기도 전에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고자 찾아왔고 국제도시계획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부동산 개발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저는 한국과의 연결고리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건축회사,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하여 한국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과 디자인을 미국 시장에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국 투자자들에게 미국 부동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를 통해 저는 양국 간의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네일샵에서 일할 때는 페라리를 한번 타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잇는 비즈니스 리더로서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비전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 서부와 한국을 오가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창의적 디자인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주력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재생에너지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 공간을 만들고자 했죠. 이런 노력이 인정받아 저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부동산 기업가, 혁신적 도시 개발자, 한미경제협력 공로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 공헌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성취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만든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의 그 보람이었습니다. 저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민자 자녀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고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중 문화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마세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어머니께서 하신 그 한마디였습니다. 마이클, 내가 이거 해서 평생 페라리 한 번이라도 타볼 수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저를 깨우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네일샵에서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삶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사실 페라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더 큰 꿈을 꾸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페라리뿐만 아니라 제 상상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것은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성장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된 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첫 투자를 시작한 지 이제 막 5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려야 했습니다. 세계적인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이클 리 프로퍼티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에 매료되었다며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자면 22억 달러, 하나로 약 2,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순간에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제 회사는 글로벌 기업의 일부가 되어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결정이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 특히 회사의 철학과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네일샵은 이제 조카가 운영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아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까지 이룬 성공이 자랑스럽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 일을 통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엄마가 페라리 이야기를 했던 건 내가 더 큰 꿈을 꾸길 바라서였어. 하지만 그 꿈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되길 바란 건 아니었단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부모님의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자문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더 많은 돈? 더 큰 명성? 아니면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며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는 것? 깊은 성찰 끝에 저는 인수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회사의 일부 지분을 해당 기업에 매각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했죠. 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회사의 독립성과 경영 철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 기업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윈윈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 이후 저희 회사는 더욱 대담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했죠. 친환경 도시 계획, 커뮤니티 중심 설계, 문화와 예술이 융합된 공간 창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동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주력했던 것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개발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저렴한 주택 공급, 지역 비즈니스 지원,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과 공동체 보존의 균형을 찾고자 했죠. 이러한 접근법은 업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고 점차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개발 기업들도 비슷한 철학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전체 산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된 것이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지면서 여러 대학과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등 명문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가 주어졌고 TED 강연에도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제 성공의 뿌리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근면함, 끈기, 가족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공동체 의식 등 한국 문화의 장점들이 제 사업 철학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말이죠. 한국인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배경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를 잃지 않는 정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유연성은 글로벌 시대의 큰 경쟁력이 됩니다. 지금 저는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연간 1,800만 달러 26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 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 저는 페라리를 2대나 보유하게 되었고 로스앤젤레스 비버리 힐스의 아름다운 저택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씨,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셋째,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제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네일샵에서 일하던 시절 저를 비웃었던 레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제 그도 나름의 성공을 이루어 소규모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적대적인 관계는 이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는 그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때로는 경쟁자도 서로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함께 저는 사회적 책임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 재단을 설립하여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익의 10%를 재단에 기부하여 저처럼 꿈을 향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이제는 네일샵에서 손님의 발톱을 깎는 대신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지만 그때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어머니의 말씀을 새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평생 페라리 한 번이라도 타볼 수 있을 것 같냐? 그 질문은 제게 단순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전환점이었고, 더 크게 꿈꾸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페라리를 타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만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